자, 실전 문제 7번입니다. 가의 갑을 사상가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완성할 때 A에서 B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갑과 을이 누구인지 먼저 찾아보아야 되는데 갑의 제시문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덕적 삶의 본질적인 핵심은 우리가 어떤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있다. 규칙보다는 사람이 이렇게 좀 더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덕윤리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어떤 규칙을 준수해야 되는가, 이러한 입장은 사실은 행위중심윤리학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행위중심윤리학에서 뭐 우리가 자주 배우는 칸트라든지 공리주의가 여기에 속하게 되는데, 칸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규칙을 준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도덕 법칙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겠죠. 공리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공리의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결국은 그 행위가 도덕 법칙에 따른 것이냐 또는 공리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행위를 평가하지만, 덕윤리학자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에 좀 더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시문을 조금 더 읽어보면, 이러한 개인은 특수한 상황에서 적절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결국은 도덕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을을 보면 지성, 기지, 판단력, 그리고 용기, 결단력, 끈기와 같은 기질상 속성들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사실은 이 첫 번째 문장은 덕윤리의 입장을 어느 정도 긍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품이라고 일컫는 이러한 천부적 재능이나 기질도 그것을 사용하는 의지가 선하지 못하면 악하거나 해로울 수 있다. 결국은 이러한 기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여기서 눈치를 챌 수 있는데, 의지가 선하지 못하면, 그 말은 의지가 선해야 된다라는 거죠. 뒤에 좀 더 읽어보면 선의지는 그것을 실현하거나 성취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갑이 칸트의 입장에 있다라는 것을 찾을 수 있는 키워드가 되겠네요.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알고리즘 문제, 알고리즘 순서도 문제는 항상 뒤에서부터 올라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C에 들어갈 수 있는 말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아까 봤던 것처럼 을은 칸트, 그리고 갑이 덕윤리였습니다. 맥킨타이어로 봐도 되고 아리스토텔레스로 봐도 되는데, 잠깐 다시 한번 보면 좀 이 말 자체가 상당히 현대적이고 어떤 품성이나 덕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 더 뭐 시민이라는 개념도 등장하는 걸로 봐서는 좀 더 현대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맥킨타이어 입장이 좀 더 가깝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도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일단 C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번 선택지부터 한번 볼게요. 도덕은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것인가? 윤사를 한 친구들은 되게 낯익은 구절인데, 이건 흉이라는 사상가가 한 말입니다.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것인가? 잘못되었죠. 오히려 판단되는 것이죠. 실천 이성에 의해서. 실천 이성에 의해서 이것이 도덕 법칙에 부합하는 것인가를 오히려 더 고려합니다. 그래서 판단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느껴진다라고 주장한 흉은 생륜 시간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이 흉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이 바로 공리주의입니다. 그래서 공리주의는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자, 4번에 의무에 맞는 행위는 모두 도덕적인가? 칸트에게 있어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좀 애매하고 어려운 보기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해마다 이걸 강조하고 있고, 뭐 해마다 모의고사나 수능에 이와 비슷한 구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쌤 과제로도 냈지만, 의무에 맞는 행위와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도 중간고사에 반드시 이 문제를 낼 것 같습니다. 의무에 맞는 행위와 이, 이 말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대답을 하겠죠, 당연히. 의무에 맞는 행위와 꼭 구별을 해야 될 것이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이다. 된 행위이다. 결국 이 둘의 차이점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는 내가 진짜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선의지에서 비롯돼서 정말 이 사람을 도와야지, 이 사람을 돕는 게 나의 어떤 어, 보편적인 도덕 법칙에 부합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난 이 사람을 도울 거야 라는 의지를 가지고 이 사람을 실제로 도와준 거죠. 그게 바로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줬을 때 뭔가 이득이 생길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을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을 살렸죠.
그러면 그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이것을 비도덕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도덕적인 행동이라고도 할 수는 없죠. 그 이유에 대해서 칸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행위를 할 때 너가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던 그 당시에 너가 가졌던 의지가 과연 선한 것이냐? 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덕적인 행동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무에 맞는 행위는 모두 도덕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 3번. 바람직한 행위는 선한 품성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인가? 맞는 말입니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덕윤리만 강조하는 내용이 되겠죠. 자연스럽게 나온 것인가? 뭐, 다른 말로 자연적 경향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칸트 같은 경우에는 이 자연적 경향성을 거스르는 것이 오히려 더 도덕적이다라고 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 이번에 인간을 목적으로 존중해야 하는 것은 당위인가? 이건 사실 칸트가 예라고 대답을 하겠죠. 당연히 아리스토텔레스는 또는 뭐 덕윤리학자는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칸트는 무조건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B에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1번 도덕은 행복 실현에 기여해야 비로소 가치를 지니는가 둘 다 긍정을 할 수 있는 A라는 것이지만 이것은 사실 덕윤리의 입장에서는 도덕은 행복 실현에 기여해야 비로소 가치를 지닐 수 있다라는 말에 대해서 크게 뭐 부정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에서 이 칸트의 입장이 또 틀렸는데 칸트가 여기에 대해서 절대 긍정을 하지 않을 텐데 칸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덕과 행복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도덕적이라고 해서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다. 이 도덕이라는 것은 행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하철의 한 취객이 지하철 승강장 아래로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막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보편적인 도덕 법칙에 부합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내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분명히 이 사람의 행동은 도덕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복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칸트의 어떤 윤리학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 도덕과 행복을 연결시켜야 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일종의 자연적인 경향성입니다. 가장 큰 자연적인 경향성이죠. 칸트는 이 자연적인 경향성을 어떻게 보면 계속 억눌러 왔던 거긴 하지만 이제 나중에 가서는 칸트도 이제 이 도덕과 행복의 관계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뭐 신의 존재라든지 영혼 불멸성을 요청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칸트에게 있어서 도덕적인 행동이 항상 행복한 행동은 아니다. 때로는 도덕적인 행동이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불행할 수도 있다. 라는 점은 항상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 도덕은 행복 실현에 기여해야만 비로소 가치를 지니는가에 대해서 칸트는 절대적으로 부정을 할 것이고 도덕은 행복 실현에 기여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도덕은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